안녕하십니까. EY 한영 2022년 신년 경제 전망 세미나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시간으로 어젯밤 IMF가 세계 경제 전망을 새로 발표했기에 때마침 새 전망치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어진 20분 안에 제가 준비한 그래프들을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으니 주요 결론 위주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어젯밤 발표된 새로운 경제 전망치를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은 2020년 마이너스 3.1%로 곤두박질 쳤다가 작년 5.9%로 빠른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금년에도 회복세가 지속되어 4.4%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 4.4% 성장률은 작년 10월 전망치에 비해 0.5%포인트나 낮아진 수치입니다. 세계 경제의 양대축인 미국과 중국의 성장 모멘텀이 지난 10월에 비해 눈에 띄게 둔화되었기 때문인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4% 성장률을 보였던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금년에는 3% 성장률을 기록할 것 같습니다. 성장률 둔화와 함께 또 다른 특징은 경기 회복 양상이 국가별, 산업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좌측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 선진국들의 GDP는 금년 말이면 위기 이전 추세치로 회복될 것 같습니다. 대규모 팽창 정책과 백신 보급을 통해 빠른 회복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해 정책 여력과 백신 접근성이 적은 개동국들은 회복 속도가 낮아 향후 5년이 지나도 GDP 수준이 위기 이전 추세치에 비해 10% 이상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극화는 산업별, 성별, 계층별로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면 접촉이 필요한 서비스 산업의 회복 속도가 제조업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코비드로 인한 상처가 코비드가 사라진 후에도 지속될 수 있는데 여행, 숙박, 요식업, 소상공인 비즈니스, 청소년 실업 등이 앞으로 얼마나 빨리 아물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문제에 대해 조금 자세히 보겠습니다. 비록 10월 전망치에 비해 미국 경제 성장률은 크게 하향 조정되었지만 미국 경제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빠른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5.6%에 이어 금년에도 선진국 중에서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강한 회복을 가능하게 한 가장 큰 원동력은 과감한 재정정책이었습니다. 달러라는 기축통화 보유국 지위를 마음껏 활용하여 미국은 지난 2년간 GDP 대비 10%가 넘는 재정 적자를 통해 코비드 위기가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고 총수요를 빠르게 반등시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른쪽 그래프의 파란 선이 보여주는 것처럼 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이 7%까지 높아지는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금년도 가장 중요한 경제 문제는 아마도 선진국 인플레이션 추세이기에 이에 대해 조금 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팬데믹 기간 동안 각종 사회활동이 제약을 받으면서 각국에서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줄어든 반면 재화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여행을 못 가는 대신 그 돈으로 집안 가구 및 가전제품에 대한 소비를 늘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대해 각종 방역 정책으로 인해 세계 공급망 곳곳에 균열이 생기고 병목 현상이 일어나면서 물류 비용이 급등하여 물가 상승률을 부채질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최근 7%까지 치솟고 에너지와 식량 가격을 제외한 그런 근원 인플레이션도 6%까지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IMF 내에서 가장 큰 논쟁거리는 미국과 유럽의 높아진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지난 10월만 해도 세계 공급망이 곧 회복되고 그에 따라 인플레이션도 일시적인 현상일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시장 견해를 종합해보면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이 선진국에서는 올해 2분기까지 올라가다가 그 후에 안정되기 시작해 1, 2년 정도 지나 중앙은행의 목표치인 2%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측은 인플레이션 상승에 따른 선진국 상승에 따라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올리고
통화 정책을 긴축 기조로 전환할 것이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좌측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 연준은 올 한 해 서너 차례의 금리 인상을 시사한 바 있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 성장률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물가 상승률 급등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시장은 아직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경제의 강한 반등과 함께 급등했던 원자재 가격도 올해는 중국 경제의 회복세 둔화에 따라 상승은 계속하겠지만 그 상승률이 상당폭 안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우측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각국의 5년 후 인플레이션 예상치에는 아직 큰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7% 수준으로 치솟았지만 5년 후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의 기대는 모두 노란색, 즉 목표치인 2%로 유지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예측이 벗어나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간다면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시아의 상황은 어떨까요? 각국의 최근 인플레이션을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치와 비교해 보면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지만 아시아 국가 대부분은 중앙은행 목표치보다 낮은 수준의 물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예외입니다. 이는 아시아 개도국들의 경제 회복이 상대적으로 더뎠다는 이유와 함께 2020년에 발생했던 돼지 독감으로 인해 아시아 농축산물 가격이 2020년에 오히려 올라가다가 21년에는 안정되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컨테이너 가격 등 물류비 상승이 3, 4분기 정도 시차를 두고 물가에 반영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아시아 인플레이션도 금년 하반기에는 경기 회복과 함께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IMF의 기본 전망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기본 전망치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주요 불확실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불확실성은 향후 바이러스의 전개 과정입니다.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급격하게 퍼지면서 지난 수개월 선진국 중심으로 확진자 숫자가 델타 바이러스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등하였습니다. 다만 선진국에서는 백신 접종률이 높아졌고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치명도도 델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보여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 모빌리티는 팬데믹 초기 또는 델타 변종이 급격히 퍼지던 시기에 비해 적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해 IMF의 새 전망치는 오미크론으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이 올 4분기에 정점을 찍고 2, 4분기부터는 회복되기 시작할 것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상이 틀리거나 또 다른 변종 바이러스가 나온다면 성장률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불확실성은 중국 경제 전망에 대한 것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중국 경기가 눈에 띄게 둔화되고 있어 금년 전망치를 크게 낮추었는데 그 요인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선 헝다그룹 사태가 불거지면서 중국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냉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제로 코비드 정책을 바탕으로 강력한 방역 정책을 취하고 있어 민간 소비 회복이 아직도 많이 더딥니다. IMF 전망은 중국이 제로 코비드 정책을 당분간 계속 유지할 것으로 가정하고 있기에 중국의 민간 소비가 2023년 하반기나 되어야 위기 이전 추세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 소비가 더딤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중국 경제의 부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작년 예상보다 강한 재정 긴축 정책을 펼쳤습니다. 올해 우리가 중국의 성장률을 하향 조정할 때 작년보다는 재정 긴축 기조가 덜하겠지만 그래도 그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 성장률이 크게 둔화된다면 중국은 아직 정책 여력이 많은 나라이기에 재정 정책 기조를 변경시킬 여지가 큽니다. 만일 성장률을 5% 이상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재정 정책을 동원해 경기 부양을 한다면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부채 비율을 안정화하려는 정책 목표를 희생해야 하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불확실성은 미국의 긴축 통화 정책이 가져올 파급 효과입니다.
만일 세계 공급망 회복이 늦어지고 원자재 가격이 예상 바깥으로 올라가 미국 인플레이션이 지속된다면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지금 시사한 서너 차례보다 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 내 시장에도 충격을 줄 뿐 아니라 차입 비용의 상승, 자본 유출 등의 경로를 통해서 대도국에 커다란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지난 2년간 크게 상승한 자산 가격이 급격하게 재조정되면서 금융시장이 출렁될 수 있는 위험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금년 초부터 미국 주가가 조정되기 시작하고 전 세계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이러한 우려를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나리오가 더욱 걱정되는 것은 아시아의 국가들의 부채 비율이 지난 10여 년간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부채 가운데 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25% 내외였으나 지금은 40% 정도까지 근접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그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아시아 다른 나라들의 전반적인 부채 수준도 다른 지역에 비해 지난 10년간 많이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리가 상승하면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 그중에서도 외채 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위험은 종종 2013년 미 연준이 긴축 시그널을 보내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쳤던 사례에 비교되곤 합니다. 페이퍼 텐트럼이라고 불리던 약 10년 전과 비교해 보면 현재 아시아의 상황은 개선된 점도 있고 악화된 점도 있습니다. 좌측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10년 전에 비해 아시아 국가들의 외환 보유고는 더 늘어났고 경상수지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위기 대응력이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른쪽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 부채도 그동안 많이 증가해서 필요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크게 줄어든 것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미국 금리 인상에 따라 금융자산 가격의 재조정 가능성은 최근 주식시장 가격 조정에서 볼 수 있듯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주식과 채권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가격에 대해서도 언급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풍부한 유동성을 배경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아 가상자산의 거래량이 미국과 유럽 거래량과 유사한 규모임을 볼 수 있습니다. 전통적 금융시장 규모를 비교할 때는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크게 뒤처진 아시아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가상자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오른쪽 그래프에서 GDP 대비 가상자산 거래량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를 압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취업난 등으로 다른 투자 기회가 적은 우리나라 젊은 층이 가상화폐 거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지만 앞으로 전 세계 금리가 인상되어 가상자산 가격이 크게 조정될 경우 많은 사회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경제 상황을 볼 때 2022년은 주요국 거시경제 정책의 정상화와 그로 인한 파급 효과에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좌측 그래프는 아시아 각국의 경기 상황과 물가 수준을 같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좌측 3, 4변면에 있는 국가들은 아직 경기 회복이 더디고 물가도 목표치에 이르지 못한 나라들입니다. 이들 국가들은 여전히 팽창적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통해 물가에 대한 걱정이 상대적으로 적으면서도 경기 부양을 계속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몇몇 국가들은 2, 4분면, 즉 아직 경기 회복에 조금 더 노력해야 하는 가운데 물가는 이미 목표치를 넘어버린 상황입니다. 물가를 잡자니 아직 경기 회복이 더디고 부채 규모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자산 가격에 충격을 주지 않고 금리를 올리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재정과 통화 정책의 적절한 믹스를 통해 경기와 물가 안정, 그리고 자산 가격의 연착륙이라는 상이한 목표를 조율할 수 있는 섬세한 정책 선택이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경제 전망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IMF는 금년도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지난 10월
전망치였던 3.3%에서 상당폭 낮추었습니다. 수출 기조가 계속 견고히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아직 회복되지 못한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 등 세계 경제 회복세가 둔화되었고 예상 밖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인플레 상승으로 인해 한국은행이 몇 차례 금리를 인상한 것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인플레이션을 보면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현재 물가 상승률은 한국은행의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가 앞으로 계속될지는 바이러스의 전파 과정, 추경의 규모, 그리고 지난 몇 년간 조정되지 않았던 공공부문 요금의 조정 등 내부 요인과 국제 원자재 가격 등이 어떻게 변화할까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만일 앞으로 물가 상승률이 더 오르고 통화 정책을 더욱 긴축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가계 부채 비율이 매우 높은 현실을 고려해서 경기 안정과 자산 가격 연착륙을 위해 재정과 통화 정책의 적절한 믹스가 중요하다는 점은 앞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2년간 코비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각국은 불가피하게 과감한 재정 정책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고 우리나라도 그 예외가 아니어서 GDP 대비 10% 정도에 가까운 재정 여력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국의 국가 부채 비율이 45% 정도이니 재정 여력이 충분하니 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과 성장률 제고가 더욱 필요하다는 주장을 요즘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길게 보면 사정이 녹록치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 예산 정책적 전망, 우리 전망도 비슷합니다만, 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 비율은 2030년 75%, 2040년 104%로 급증합니다. 복지 정책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더라도 급격한 고령화와 사회보장성 기금 지출이 급증하여 재정 적자 규모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정 여력이 있으니 더 써도 된다는 주장은 앞으로 몇 년 뒤에는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인 재정 여력을 고려할 때 재정 지출 증가가 단기적으로 필요하더라도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코비드 사태 이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나누어 주던 재난지원금을 처음부터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선별해 사용했다면 같은 재정 적자로도 더욱 효율적인 위기 대응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보면 늘어나는 고령화와 복지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비용 분담과 재정 수입 증가 필요성을 지금부터라도 논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재정 정책에 관해서는 제가 연초에 5일간지를 통해서 자세히 인터뷰를 한 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 발표는 단기 경제 전망에 대해 초점을 두었습니다. 사실 지난 2년간 코비드 위기를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관리해온 현 시점에서 보면 재정 통화 정책을 통해 단기적으로 경기를 어떻게 관리할까 하는 문제보다는 포스트 코비드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어떠한 구조조정에 힘써야 하는지가 더욱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2년간 경기 부양에 의존해 연명해온 사업체들이 향후 정부 지원이 축소되었을 때 어느 정도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이들이 중장기적으로 살아날 수 없다면 그 부분에 고용된 인력을 포스트 코비드 시기에 필요한 새 산업으로 어떻게 이전시킬 수 있을지, 그 과정에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 불평등, 산업 간 불평등의 확대, 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 등을 어떻게 관리할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믹스는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등이 좋은 질문의 예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는 오늘 다룰 주제가 아니기에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포스트 코비드 이후에 다가올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구조 조정이 고통스럽다고 통화와 재정 정책에 주로 의존해 단기적으로 성장률을 높이려는 달콤한 유혹에 빠지지 않았으면 하는 기대와 함께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에 제 발표의 주요 내용을 영문이지만 요약해 놓았으니 참조 부탁드립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해도 건승하십시오.